안녕하세요. 하마터면 제 손으로 인생을 꼬게 될 뻔한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심장을 쓸어내릴 만큼 큰 우여곡절을 하나 겪었어요. 아직 겪은 지 고작 1년도 채 안 돼서 그런지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군요. 혹은 참을 수 없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거나요. 아직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지만 그래도 흉흉하다면 꽤 흉흉한 요즘 세상에 모두들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제 사연을 공유해봅니다. 다들 제 사연을 듣고 같거나 비슷한 일을 꼭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륙의 시골 지방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이곳은 군단위 작은 지방으로 저는 평생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하나뿐인 여동생은 도시가 좋다며 결혼 후 서울에 터를 잡았지만 저는 제 고향도 부모님도 어릴 적부터 돕던 민물장어 양식장 일도 참 좋았거든요. 저는 성인이 되며 부모님의 민물장어 양식장을 거의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장어식당을 차리셨고 주로 저는 양식장 일을 맡게 된 거죠. 그렇게 부모님과 서로 일을 도우며 오순도순 살다 보니 제 나이 27엔 일찌감치 고운 아내도 찾아와 주더라고요. 여보, 왜 또 양식장까지 나왔어? 임신까지 한 사람이 힘들게. 얼른 들어가. 나도 일찍 마무리하고 당신이랑 우리 콩떡이한테 달려갈게. 아, 우리 콩떡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고 난리잖아. 그래서 나도 하는 수 없이 나온 거야. 내가 도울 테니까 얼른 일찍 마무리하고 어머님 아버님 식당에서 밥 먹자. 두 분 마감도 돕고 같이 집에 가면 좋잖아. 아직 뱃속에 있는 콩떡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그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이 보고 싶었지. 우리 잘생긴 남편. 나 밖에 나가면 소도둑 소리 들어. 그렇게 말해주는 건 당신밖에 없어. 내 눈에 멋지면 되지. 뭐가 중요해. 지금 장어들 먹이주고 있는 거지? 이쪽 수조에 내가 줄게. 아내와 저는 어릴 적부터 알던 동네 친구였어요. 그런 우리가 어른이 된 후 부부가 되니 그렇게 죽이 잘 맞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린 결혼을 하며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장인 장모님은 결혼한 아내의 오빠인 형님을 따라 서울로 이사하셨죠. 두 분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딸을 마음 놓고 고향에 두고 갈 수 있겠네요. 따님 걱정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놀러 오세요. 맛있는 장어 대접해 드릴 테니까요.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 양가 부모님 또한 아는 사이셨습니다. 덕분에 장인 장모님은 마음 놓고 서울로 올라가셨고 1, 2년에 한 번쯤은 고향에 놀러와 저희 집에서 묵고 가기도 하셨어요. 이렇듯 제 결혼 생활은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까지 두며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했죠. 아내와 제 금슬도 좋았지만 함께 살던 저희 부모님 또한 아내를 굉장히 예뻐하셨습니다. 우린 가끔 양식장 뒤쪽 공터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캠핑을 하곤 했어요. 부모님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주 감상에 잠기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두 분 옆에 앉아 노래를 흥얼거리곤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은 괜히 부모님께 이렇게 묻더라고요. 죄송해요. 전 꼭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으면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두 분 밤하늘 감상하시는데 방해되죠? 방해는 무슨, 세상에서 네 콧노래만큼 감미로운 배경음악이 또 어디 있겠니? 네 시애미 말 그냥 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다 어머마. 가끔은 네 콧노래가 듣고 싶어서 여기 오자고 할 때도 있다니까. 이렇게 별 보면서 네 흥얼거림을 듣다 보면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싶다고 말이다. 얼른 더 해보려무나. 네, 역시 절 제일 예뻐해주는 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신청곡 받아드릴게요. 선선한 밤바람과 풀벌레 소리, 밤 공기를 떠도는 아내와 부모님의 따뜻한 대화. 그 시간 캠핑 의자에 앉아있노라면 저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제 옆에 앉아 도롱도롱 코골이를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행복함에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죠. 저는 언제까지나 이런 평온함 속에서 살아가길 꿈꿨어요. 하지만 제게 주어진 행복은 정말 너무도 짧더군요. 여보, 나 요새 왜 이렇게 피곤하지? 다리도 많이 붓고 뭔가 작은 볼일 보러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보기에 당신 애들 보고 살림하랴, 내 양식장 일 도우랴, 부모님 가게까지 도우랴,
너무 몸을 흉사시켜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도 일 도우러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바쁘니까 물도 잘 안 먹어서 화장실도 잘 못 가지. 부탁이니까 집에서 당분간만이라도 푹 좀 쉬어. 어? 아내는 언제부턴가 제게 몸의 이상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내와 저 부모님 모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다리가 붓는 건 몸 쓰면서 일하는 우리에겐 일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이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진 저는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우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됐죠. 급성 심부전증입니다. 그게 뭔가요? 제 아내가 심각한 상태인가요? 급성 심부전증은 신장이 갑자기 기능을 상실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전해질 불균형이나 수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내분의 현재 상태로 보면 신장이 기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변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혈중 노폐물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있어요.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아내는 곧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걸린 병은 생각보다 무서운 놈이더군요. 아내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어요. 그리고 병을 진단받은 지 고작 2달 만에 아내는 신장 기능을 거의 잃고 죽음을 눈앞에 목도하게 됐죠. 아내는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여보, 나 없더라도 맨날 울지 말고 애들 생각해서 씩씩하게 살아야 돼. 알았지? 좋은 여자 생기면 꼭 재혼도 하고.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우리 애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애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들로 키울 테니까. 더 말하지 마, 여보. 당신 힘들어. 아니야, 난 알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라는 걸 말이야. 재현아, 주희야,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엄마랑은 아주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자. 알았지? 엄마가 너희들 사랑한다는 거 언제까지나 잊으면 안 돼?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 마음 여린 남편, 그리고 아직 어린 우리 애들 좀 잘 부탁드려요. 엄마, 아빠, 2분 두고 먼저 가는 못난 자식이라 죄송해요. 그래도 2분께는 오빠도 있고 새언니랑 조카들도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2분 덕분에 전 너무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서 남편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절 이 세상에 낳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던지라 아내 장례식엔 비통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당시 매제의 해외 파견으로 인해 아내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제 여동생과 매제는 뒤늦게 달려와 슬퍼하며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죠.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2사람 또한 저희 아내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아내와의 이별로 인해 저는 처가 식구들과도 작별을 해야 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형님, 정말 평생 저 안 보고 사실 거예요? 우리 애들 많이 예뻐하셨잖아요. 외손주들만이라도 보고 사세요. 네? 아닐세. 사랑이 크면 아픔도 그만큼 큰 법 아닌가. 우린 그냥 이렇게 자네도 애들도 안 보고 살면서 살고 싶네. 그럼 세상 어딘가에 우리 딸이 사실은 잘 살고 있다고 상상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른으로서 자네의 아픔을 덜어주긴커녕 또 다른 이별만 안겨주게 돼서 미안하네. 그래도 자네를 믿기에 우리가 손주들 걱정은 안 하면서 살 수 있어. 박서방, 좋은 사람 나타나면 꼭 재혼도 하고 우리 딸 다 잊고 살게. 사돈어른, 사부인, 저흰 더 이상 고향에 내려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디 박서방도 손주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통이 큰 나머지 2분과 형님은 저와 손주들에게 안녕을 고하신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아마 사실은 모두 저를 위해 그런 결단을 내린 게 아닐까 싶더군요. 아직 35밖에 되지 않았던
제 새 출발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전 아내도 처가 식구들과의 인연도 모두 잃은 현실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작 7살, 5살밖에 안 된 아들과 딸을 앞으로 엄마 없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참 막막하기도 했고요. 여보, 나 또 왔어. 우리 같이 살고 일도 하면서 매일 붙어 살았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보러 오려니까 너무 보고 싶더라. 당신도 여기서 혼자 외로웠지? 오늘 애들은 안 데려왔어. 자꾸 매주 낙골당으로 당신 보러 오면 애들이 엄마 생각에 더 힘들 거라고 부모님이 못 데려오게 하셨거든. 나도 알아. 부모님 말씀이 맞는 거. 나도 이렇게 당신 못 놓고 있으면 더 힘들 거라는 것도 알아. 근데 어떡해. 난 당신 없이 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한동안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의 납골당을 찾아가 울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아픈 제 마음도 몰라주고 웃기만 했죠. 하지만 제겐 아이들이 있었기에 저는 점차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빠로서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더는 제 슬픔에만 빠져 아이들을 부모님께만 맡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유년 시절 잠시나마 저에게 방치되었던 상처는 딸보다 유독 아들의 가슴에 꽤 크게 자리를 잡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아버지도 아버지 감정에만 휩쓸려서 우릴 방치해둔 적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우릴 이렇게 챙겨주는 척하지만 사실 아버지한테 우린 힘들면 잠시 잊어도 되는 존재들 아니었어요?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진 신경 좀 끄시라고요. 그땐 이 아빠가 미안했다. 그런데 난 널 잊은 게 아니야. 그땐 아빠도 너무 힘들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뿐이야. 인생을 왜 혼자 사니? 너한텐 이 아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는데 제발 이러지 좀 마라. 어? 어린애가 벌써부터 술을 입에 대면 어떡해? 동네 어른들이 널 얼마나 손가락질 하시겠어.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며 꽤 이른 방황을 시작하더군요. 못된 친구들과 학생으로서 손대선 안 될 짓을 하다 동네 어른들께 걸리기도 하고 친구를 괴롭히진 않았지만 종종 학교를 가지 않거나 땡땡이를 쳤죠. 한 번은 그 시간에 뭘 했냐고 추궁하니 아들은 혼자 겁도 없이 바다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아들을 또다시 야단쳤습니다. 네가 감옥에 갇힌 죄수야? 내가 널 집에 가둬두기라도 해. 바다가 보고 싶으면 주말에 아빠한테 데려가 달라고 하면 되지. 왜 학교를 안 가고 겁도 없이 그 먼 데를 혼자 다녀와? 너 자꾸 그러면 용돈도 다 끊어버릴 거야. 아버지랑 같이 보기 싫으니까 혼자 갔죠. 그리고 용돈 끊으세요. 저 학교도 그만두고 알아서 돈 벌면 되니까. 이놈이 진짜? 너 대체 왜 이래? 어? 너 학교가 그냥 공부만 하러 가는 데인 줄 알아? 하기 싫은 공부도 꾹 참고 하고 친구들하고도 어울리는 사회성을 배우는 곳이야, 학교는. 그런 학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치우겠다는 네가 일찌감치 사회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왜 자꾸 부모 속을 썩여? 전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 외면당했을 때 진즉 알았어요. 아, 인생은 기댈 곳 없이 혼자 사는 거구나라는 걸요. 사회성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거라고요. 어차피 사람한텐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또 엄마처럼 언제 어떻게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날 아들의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아내의 죽음과 당시 제 행동이 생각보다 아들의 가슴에 많은 상처를 내고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날은 도저히 화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대신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오열하듯 설득했습니다. 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재현아.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너한테 외로움과 괴로움을 안겨줬어. 그런데 재현아, 인생은 기댈 곳 없이 혼자 사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그 반대야. 이 아버진 너무 좋은 사람인 네 엄마를 만나 마음을 너무 많이 기댔던 거야. 그래서 너희 엄마가 떠났을 때 그토록 처절하게 무너졌던 거란다. 하지만 그런 날 다시 살게 해준 게 바로 너랑 주희야.
네 엄마 날 닮은 너희 말이다. 사회란 그렇게 너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둘 늘려주는 고마운 곳이야, 재현아.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네 안에 괴로움을 나눌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란다. 그런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아무리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불행한 일이 될 거야. 매일 특별할 거 하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나한테 너랑 주인은 존재만으로도 행복인 것과 반대로 말이야. 저는 어떻게든 아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말주변이 없어 횡설수설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아들이 단 한 번도 부모에게 외면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그날 하루로 인해 아들이 곧장 바뀌진 않더군요. 하지만 저와 부모님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아들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딸의 기특한 한마디에 아들은 드디어 방황을 완전히 멈추더라고요. 아, 야 박주희, 너 미쳤냐? 어디 오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돌아가신 엄마 대신이다. 왜? 엄마가 살아계셨어 봐. 한 대가 아니라 오빤 궁둥짝을 100대는 맞았을걸? 매번 학교 빠지고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 눈물 냈으니까 말이야. 그렇다고 네가 날 왜 때려? 네가 엄마야? 아닐 건 또 뭐야? 오빠나 나나 엄마랑 아빠 영혼을 나눠 가졌잖아. 그럼 내 일부분은 엄마나 다름없지 뭐. 그러니까 오빠, 자신을 망가뜨리는 건 결국 엄마랑 아빠를 망가뜨린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잊지 마. 이 철부지야. 딸의 말에 아들이 정확히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아들의 마음에 뭔가 울림을 주었던 것 같았죠. 나중에 저는 기특한 딸에게 옷발 잡아줘서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날 기특한 딸로 키워줬으니까 내가 오빠한테 그런 말도 할 수 있었던 거지 뭐. 그런 착한 딸의 말을 듣는데 떠나보낸 아내 생각이 나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들은 부모님 또한 저희 딸이 아내를 쏙 빼닮았다며 눈물 지으셨어요. 이토록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아픔을 딛고 살아갔죠.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지 9년 뒤 저는 큰 고비의 시작점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바로 제 사연의 중심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이모님, 저 왔어요. 꼬리곰탕하고 소주 한 병 부탁드려요. 그래, 효진아. 저기 새로운 테이블에 반찬이랑 소주부터 내어드려. 네, 사장님. 저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읍내엔 제가 자주 방문하던 노포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면 그곳에 들러 종종 혼자 술을 한잔하고 가곤 했어요. 물론 가까운 부모님의 장어집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청승맞게 술을 마시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못 보던 여자가 새 직원으로 왔더군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나이가 당시 44살이던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지방, 특히 제가 사는 시골 같은 곳엔 젊은 분들을 새로 만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40대면 이곳에선 젊은이에 속하는 편이었거든요. 저희 지방에 그냥 놀러오는 사람들이야 꽤 있었지만 식당에 일자리를 구할 정도면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을 테니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말투로 효진이라고 불린 그분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이 동네 분이세요? 아니요.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시구나. 이쪽에선 굉장히 드문 일인데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상덕이라고 해요. 아, 저는 김효진이에요. 딱히 친해지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점차 효진 씨와 친해지게 됐습니다. 하도 자주 가던 식당이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를 나눌 일이 많아진 거죠. 게다가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상냥하게 맞아주던 사람이었던지라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상덕 씨. 꼬리곰탕에 소주 맞으시죠? 사장님, 여기 꼬리곰탕 하나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왜 못해요, 단골이신데. 그런데 새우 사셨어요? 오늘 인물이 너무 훤해 보이신다. 에이, 기분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밑반찬 든든하게 담아드릴게요. 반찬 원래 리필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람 참 기분 좋아지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유독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큰 위안이 됩니다. 참 보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었어요. 우린 친해지며 자연스레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됐죠. 자신이 저보다 2살 어리다며 효진이가 먼저 오빠 하며 말을 놓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별다른 감정이 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지낸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효진이는 술을 마시던 제 앞에 소주잔을 들고 앉더군요. 오늘은 오빠가 마지막 손님이야. 날이 굳어서 그런지 다른 손님들도 안 오고 사장님도 일찍 들어가셨는데 오늘은 나도 한 잔 같이 해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자, 한 잔 받어. 그렇게 우린 처음으로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효진이 먼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번에 오빠가 오빠 애들도 데려왔었잖아. 진짜 너무 예쁘고 귀엽더라. 나도 오빠처럼 아이가 있었으면 지금보다 덜 외롭게 살았을 텐데 이미 아이 낳기엔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네. 뭐 어때? 의학의 힘을 빌려서 지금이라도 노력해봐. 좋은 남편 만나서 말이야. 에휴, 글쎄. 사실 나도 오빠처럼 한번 결혼했었어. 사별한 오빠랑 달리 개차반인 남편 만나서 재산도 다 뜯기고 애도 없이 이혼했지만 말이야. 애가 안 생기는 게 결혼 생활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들더라. 그런 농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애가 얼마나 불행했겠어? 효진인 제게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더군요. 들어보니 효진이는 술주정과 손찌검을 일삼았던 전 남편에게 돈을 모두 뜯기고 겨우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자신이 참 보는 눈이 없었다며 쓰게 웃는데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이어 의외의 말도 듣게 됐어요. 근데 이혼하고서 왜 하필 이 동네로 이사 온 거야? 아, 나도 사실 이쪽이 고향이야. 중학생 때까진 여기서 살았는데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인천으로 이사 갔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거기 사셨었거든. 근데 너무 큰 아픔을 겪고 나니까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2, 3년만 살려고 여기 왔던 거야. 그러다 오빠라는 좋은 친구도 만났지 뭐. 솔직히 그 얘기를 듣는데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워낙 좁은 지역이었던지라 중학생 때까지 살았으면 왜 내가 몰랐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저는 그 생각을 털어버렸어요. 하긴 아무리 좁은 지역이라고 해도 이 군엔 다른 면도 읍도 있었을 테고 저는 남중을 나왔으니 효진인 다른 중학교를 나왔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와 효진인 한층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데다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까지 하니 한결 마음이 더 갔거든요. 그렇게 우린 자연스레 인연이 되었죠. 우와, 오빠네 장어 완전 크다. 우와, 저 팔딱거리는 것 좀 봐. 한 마리 먹으면 3일은 밥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힘이 나겠는데? 그건 과장이지만 우리 장어들이 좀 튼실하긴 하지. 괜히 우리 부모님 가게가 맛집으로 소문났겠어. 그러게. 근데 이 큰 양식장 관리하느라 오빠 너무 힘들겠다. 내가 종종 와서 손 보태줄게. 수당은 맛있는 저녁 식사 대접으로 받겠습니다. 우린 근처 광역시로 데이트를 나가기도 하고 효진인 제 양식장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만나다 보니 효진인 생각보다 훨씬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가끔 제 양식장에 와서 그 작은 몸으로 일을 거들어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어요. 오빠, 배고프다. 나 오늘 쉬는 날인데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양식장 뒤에서 가끔 가족들이랑 고기 구워 먹는다며? 나 오늘 고기 구워주면 안 돼, 오빠? 나도 2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 거둘 테니까 빨리 일 끝내고 우리 고기 먹자. 별도 보고. 제 일을 도와주고 양식장 뒤편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던 효진이에게 죽은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또한 아내처럼 소소한 행복을 좋아하는 효진이와의 미래를 자꾸만 그려보게 됐죠. 그런 제게 먼저 청혼한 건 효진이었습니다. 오빠, 난 요즘 고향으로 내려온 일이 내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같아. 오빠를 만났으니까. 오빠,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평생 살래? 난 오빠네 애들도 참 예쁘고 좋아. 오빠 애들한테도 내가 앞으로 좋은 엄마가 되어주면서 살고 싶어. 나랑 재혼하자.
효진인 가끔 마주치던 저희 애들에게도 참 잘해줬었습니다. 게다가 우린 가끔 부모님의 식당에도 식사를 하러 갔는데 바쁠 때 알아서 서빙까지 도와준 효진이를 부모님은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먼저가 너머한테 미안하다만 우리가 보기에 참 좋은 아가씨 같구나. 애들도 많이 컸으니 너도 이제 네 인생을 좀 돌봐도 되지 않겠니? 우린 효진이라면 찬성이다. 그런 사람의 청혼을 제가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연애한 지 1년여 만에 재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기왕 결혼하는 거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기에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몇 달 뒤 결혼식장도 예약했죠. 고맙게도 부모님뿐 아니라 저희 애들도 우리의 재혼을 축하해 주더군요. 아빠, 이거 봐라. 나 오늘 아줌마랑 같이 백화점 갔었다. 이거 아줌마가 사준 옷이야. 완전 예쁘지? 야, 박주희. 넌 그렇게 비싼 걸 사오면 어떡해. 가뜩이나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너 데리고 광역시까지 가느라 힘드셨을 텐데 아줌마 부담스러우셨겠다. 그런 오빠는? 아까 아줌마가 주신 용돈 덥석 받았으면서. 그건 내가 안 받으면 아줌마가 민망해 하실까봐 그랬지. 저번에 내가 용돈 안 받으니까 무지 서운해 하셨단 말이야. 아버지, 우린 그 아줌마 참 좋아요.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만 생각하면서 외롭게 사신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버지도 아줌마랑 꼭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여자를 또 만났나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신혼인데 부모 눈치를 봐서야 되겠냐며 재혼하면 분가해서 사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비 아내와 아이들과 넷이 살 읍내 근처의 집을 알아보기도 했죠. 저는 인천으로 가서 예비 장모와 처제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비 장모가 참 좋아해 주더라고요. 효진이한테 자네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말 많이 들었네. 분명 자네 부모님도 좋으실 테니 합가해서 산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미리 배려해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딸 전 사위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네. 효진이가 내가 걱정할까봐 그놈에 대한 얘기를 숨겨서 그 힘든 세월 동안 애미로서 도움을 못 준 게 평생의 한일 정도로 말이야. 우리 착한 효진인 자네에게도 자네 아이들에게도 분명 좋은 아내이자 엄마가 되어줄 거야. 우리 효진이 잘 부탁하네. 예비 장모와 처제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예비 아내를 잘 부탁한다 말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보니 소식을 모르고 사는 전 처가 식구들이 생각나 가슴이 아프더군요. 저는 두 사람에게 반드시 예비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죠. 어머님, 아버님, 저 놀러 왔어요. 제가 읍내에서 진짜 맛있는 족발 사왔는데 우리 점심에 다 같이 족발 먹어요. 재현아, 주희야, 니들이 좋아하는 막국수도 아줌마가 잔뜩 사왔어. 결혼식 날짜부터 잡은 뒤 예비 아내는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살던 저희 집에도 종종 놀러를 왔습니다. 예비 아내를 예뻐하던 부모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효진이 네가 참 좋나 보다 상더가. 얼른 상견례하고 직구해서 살림부터 합치지 그러니. 그래도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법이잖아요. 급할 것도 없는데 천천히 하죠 뭐. 집은 결혼식 3달쯤 전부터 구하려고요. 우린 집을 구하기에 앞서 결혼식 4달 전으로 상견례 날짜부터 잡았습니다. 상견례를 너무 늦게 하는 건가 싶긴 했지만 둘 다 재혼이니 양가 어른들 모두 상견례 날짜는 천천히 잡아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로부터 일주일 전인 주말, 저는 예비 아내와 서울로 향하게 됐어요. 노총각이었던 제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늦가기 신랑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겸사겸사 친구들에게 예비 아내도 소개시켜주고자 함께 친구의 결혼식장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은 바로 제 인생을 구렁텅이 입구에서 유턴시킨 극적인 날이 됐어요. 와, 나 너무 긴장돼. 나 예뻐? 입술색 안 지워졌어? 아유, 예뻐. 뭘 그렇게 긴장하고 그래. 남의 결혼식이긴 하지만 오빠 친구들 처음 보는 자리잖아. 동네엔 오빠 친구들 대부분이 도시로 떠나서 볼 일이 없었으니까. 저는 긴장한 예비 아내를 달래며 결혼식장에 있는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결혼식장 앞은 양가 하객들로 북적거렸어요. 우린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축하 인사를 건넸죠. 야, 축하한다 임마. 드디어 네가 장가를 가는구나.
재수 씨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시던데 신혼여행 다녀오면 꼭 제대로 인사시켜줘야 돼. 알았지? 당연하지. 멀었을 텐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안녕하세요, 재수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사는 게 바빠서 제가 상덕이한텐 청첩장을 직접 못 줬어요. 신혼여행 다녀오면 집들이 겸 식사 대접할 테니까 그때 제대로 부부끼리 인사 나눠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야야, 너 정신없을 텐데 우린 저쪽으로 가볼게. 아, 마침 애들 저기 모여있네. 떨지 말고 임마. 우린 인사를 마치고 제 고등학교 동창들 옆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차마 들어가서 인사 못하고 은근슬쩍 우리보다 한 살 연상이라던 신부의 대기실 앞에서 새 신부 얼굴을 보려 기웃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절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했죠. 야, 이게 누구야, 박상덕? 우리 고향 지킴이 박상덕이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왔구만. 그래, 이 도시 남자인 척하는 시골 촌놈들아. 형이 오셨다. 와, 재수씨 너무 예쁘신데 태경이 저놈 그렇게 눈이 높아서 여태 장갈 못 갔었구만. 그지? 근데 옆엔 설마 이번에 재혼한다던 재수씨야? 얼른 인사시켜줘. 아, 맞아. 효진아, 인사해. 내 고등학교 친구들. 여긴 나랑 재혼할 예비아내. 조만간 청첩장 나오면 전해줄 테니까 축의하지 말고 결혼식 와서 밥이나 한 그릇씩 먹고 가. 반갑습니다, 재수씨. 상덕이 놈이 생긴 건 소도둑처럼 생겼어도 마음은 착한 놈이죠? 우리 상덕이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서로 인사시켜주며 저도 오랜만에 활짝 웃음 짓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기애애했던 순간은 곧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우리와 맞닥뜨렸던 신부 측 하객 중 한 여자의 새된 고함 소리 때문이었죠. 어? 너? 야, 김명수, 너 맞지? 뭐? 김명수? 네 돈 떼먹고 날랐다던 그 김명수? 그 여잔 대뜸 삿대질을 하며 제 예비 아내를 가리키더군요. 그리고 친구들로 보이는 주변 여자들은 그 여자가 말한 김명숙을 아는 것처럼 동요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 여자가 사람을 잘못 본 줄 알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 저 실례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랑 결혼할 사람인데 김명숙이 아니라 김효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효진? 웃기고 있네. 내가 저 얼굴을 어떻게 잊어? 저 사람이 김명숙이 아니라고요? 그럼 나보고 당황한 저 옆편내 얼굴은 뭔데요? 네? 야, 넌 내가 얼마나 찾아다니는 줄 알아? 오늘 아주 잘 걸렸다.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목소리까지 완전 김명숙이구만. 어디서 발뺌이야? 하지만 그 여잔 확신에 차 있더군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옆에 예비 아내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여자 뭔가 있구나 하고 말이죠. 예비 아내는 발뺌을 하려고 했지만 경악과 당황으로 얼룩진 예비 아내의 표정이 말해주었거든요. 자신이 그 여자를 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비 아내는 저와 친구들이 당황한 사이 재빠르게 냅다 도망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심하다 예비 아내를 놓치게 생긴 그 여자와 친구들은 냅다 예비 아내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죠. 그제야 저 또한 친구들을 뒤로하고 예비 아내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쟤 놓치면 안 돼. 제발 쟤 잡아줘. 오늘 놓치면 또 어디로 잠적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잡았어. 야, 다들 이 여자 둘러싸. 도망 못 가게. 결국 예비 아내는 건물 입구를 벗어나자마자 그 여자의 친구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선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자 예비 아내를 둘러싼 여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잠시만요. 다들 우선 진정하세요. 네? 당신은 빠져. 하지만 중년 여자들은 원래 힘이 그렇게 센 걸까요? 저는 그 여자들의 억센 힘에 밀려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들은 제가 엉덩이를 털며 일어나건 말건 신경도 안 쓰고 예비 아내를 압박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 예비 아내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제야 예비 아내가 체념하고 발뺌을 멈췄거든요. 이게 어딜 도망가? 야, 너 잔말 말고 내 돈 내놔. 얼른!
언니, 진짜 왜 이래? 내가 돈 갚는다고 했잖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꼭 내 예비 남편이랑 친구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나 이렇게 망신 줬어야 했어? 기다리기 뭘 기다려? 내가 2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그리고 예비 남편? 네 이름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무슨 예비 남편이야? 아, 알겠다. 너 이번에 돈 많은 남자 물어서 돈 뜯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름도 숨긴 거지? 이 지명수배자 사기꾼아. 너 대체 어디서 잠수 타고 있었던 거야? 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분명 그 여잔 제 예비 아내에게 지명수배자라고 말했거든요. 그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는지 예비 아내는 동요하지 않고 연신 빌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갚을 돈을 마련하려고 숨어 살았지. 지명수배자가 어떻게 자기 이름 버젓이 드러내고 돈을 벌었겠어. 언니, 우선 진정 좀 해. 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어디 카페라도 가서 얘기하자고. 웃기고 있네. 어디서 또 도망가려고 수작질이야? 야, 난 더 이상 너한테 안 속아. 이미 내 친구들이 너 잡으러 오면서 경찰에도 다 신고했어. 이제 넌 끝났어, 이거사. 경찰? 언니, 제발, 돈 갚을게. 갚는다고. 그러니까 우선 순순히 경찰서에 간 뒤에 갚든 말든 하라고. 이미 그 여자의 일행들은 진즉 예비 아내를 경찰에 신고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건물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경찰들이 예비 아내 신원 조회를 한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예비 아내는, 아니 그 사기꾼은 정말 제게 모든 걸 속였더라고요. 그 사기꾼의 이름은 정말 김명숙이었고 심지어 저보다 나이도 2살이나 많지 않겠어요? 분명 저보다 2살 어리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예비 아내는 경찰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그제야 잠시 잊고 있던 저를 다급히 불러댔죠. 오빠, 나 좀 도와줘. 나 진짜 이대로 잡혀가면 콩밥 먹어. 나 이미 사기 전과도 있단 말이야. 너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김명수? 사기꾼? 너 여태 날 속인 거야? 오빠, 내가 다 설명할게. 오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거 별일 아닌 걸로 끝날 수 있어. 저기요, 잠깐만요. 저 이 사람이랑 얘기 좀 할게요. 네? 오빠. 하지만 예비 아내는 가차없이 경찰들 손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아내가 끌려간 뒤 여전히 씩씩대고 있던 그 여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렇게 알게 된 예비 아내의 민낯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죠. 이혼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거라고요? 그 여우 같은 게 그렇게 말해요? 그쪽도 완전 당할 뻔했네요. 제가 알기로 걔 서울 토박이에요. 그쪽 보나마나 집 좀 살죠? 김명숙 쟤 결혼 핑계로 당신 돈 뜯어먹으려고 그랬던 걸 거예요. 연애하자 결혼하자 접근당해서 피해본 남자만 해도 한둘인 줄 알아요? 쟤 꽃집하면서 자기한테 관심 갖던 남자들한테 그렇게 다 사기치고 다녔어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손님들 지인들한테 죄다 접근해서 사기치다가 도망간 거라고요. 나도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이고요. 순진한 낯짝을 하고선 김명숙 그 기집애 속은 아주 시커먼 범죄자였어요. 예비 아내는 애초에 이혼한 적도 없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돈을 뜯어내는 인간이었다는군요.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사기를 치며 돈을 뜯었다고 해요.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며 자신이 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면 무려 15%의 수익을 매달 준다는 말로 말입니다. 처음엔 다들 속았죠. 다달이 정말 돈을 줬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익금은커녕 원금이라도 달라고 해도 돈을 못 주더라고요. 자기 SNS엔 매번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돈 자랑을 해댔으면서요. 알고 보니까 김명숙 걔 사람들한테 같은 수법으로 돈 뜯어서 돌려막기를 한 거였어요. 애초에 투자 상품 같은 건 없었던 거라고요. 그 돈으로 돌려막기 하고 사치 부리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4년 만에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 여자한테 사람들이 당한 피해액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런 범죄자를 친구 동생 결혼식에서 만나다니 역시 하늘은 정의의 편이 아니겠어요? 그쪽 김명숙 걔랑 재혼할 사이였다고 했죠? 오늘 나 만난 거 천운인 줄 아세요.
오늘 제 덕분에 그쪽 인생 꼴 뻔한 거 풀린 거라고요. 앞으로 여자 조심하세요. 그 여잔 제게 그런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준 채 지인들과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모두 본 제 친구 몇 명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어깨만 두드려준 뒤 함께 돌아갔죠. 네, 제 예비 아내 그 사기꾼은 처음부터 이름도 나이도 모두 숨기고 제게 접근했던 겁니다. 저희 지역에선 그래도 저희 집이 꽤 사는 편이었으니 이번엔 저를 타겟으로 삼았던 거죠. 제게 접근하려 하지도 않은 이혼이란 이야기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말까지 지어내며 말이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온몸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제게 진실을 알려준 그 여자 말대로 저는 여자 잘못 만나서 제 손으로 제 팔자를 꼴 뻔했으니까요. 오늘 나 때문에 좋은 날 소란 피우게 돼서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하고 나중에 연락하자. 재수 씨에게도 결혼 축하드리고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고 꼭 전해줘. 저는 이렇게 친구에게 문자를 남기곤 곧장 예비 아내가 잡혀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고 있던 예비 아내는 당장은 면회가 어려운 상황이더군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은 얼굴은 보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해 초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렸어요. 그 결과 저는 운이 좋게도 몇 시간 뒤 예비 아내를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예비 아내였던 그 여자에게 더 큰 실망감만 안고 나오게 됐죠. 오빠, 역시 나를 안 버렸구나. 나 너무 무서웠어. 너 네 입으로 말해봐. 네가 많은 사람들 돈 홀라당 써버리고 잠적한 거, 나한테 과거까지 전부 거짓말한 거 모두 사실이야? 그건 맞지만 내가 오빠를 좋아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은 진실이야. 오빠, 내 이름이 뭐가 중요해? 내 과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오빠 나 진심으로 좋아했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뭐? 어떻게 거짓말로 시작된 사이가 진심이 될 수 있어? 너 생각보다 진짜 뻔뻔한 여자구나.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내가 깜빡했다. 미안해 오빠. 근데 이거 다 바로잡을 수 있어. 오빠네 애들도 부모님도 나 엄청 좋아하잖아. 분명 피해자들이 나한테 합의금이라도 받고 싶어 할 거거든. 돈만 갚으면 다 끝나는 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빠가 그 돈만 좀 해줘. 그럼 우리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도 올리고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니까? 나 감옥 가기 싫어. 오빠 돈 많잖아. 좀 갚아달라고. 이거 진짜 웃기는 여자네. 야, 너희 엄마랑 동생 있잖아. 정 급하면 거기다가 갚아달라고 그래. 뭐 이런 뻔뻔한 여자가 다 있어? 내가 가족이 어디 있어. 그 사람들 다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어. 내 부모는 나 같은 딸 지겹다면서 진즉 나랑 절연해버렸다고. 오빠, 내 가족은 오빠잖아. 가족 같은 소리 안 해. 확 그냥. 진짜 넌 염치도 없다. 이제 보니까 너 나랑 오래 결혼 생활할 생각도 없었네. 가짜인 이름하고 나이 가지고 어떻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겠어? 대충 같이 사는 척 하다가 돈 뜯어내고 도망칠 생각이었지? 내가 너 같은 무서운 여자 만났다고 생각하니 아주 소름이 돋는다. 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냐? 이참에 교도소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피해자들한테 평생 죄값 갚으면서 살아.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오빠까지 날 버리겠다고? 오빠! 그놈의 오빠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어디? 나보다 나이도 2살이나 많은 게 징그럽게. 저는 울부짖는 그 여자를 뒤로하고 성질을 내며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나 드러나보자 싶었는데 정말 뼛속까지 뻔뻔한 인간이었더라고요. 이런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도 끔찍했지만 무엇보다 저희 가족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괜히 제가 이상한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 부모님과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에 부풀게 했으니까요. 저는 비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곤 경악을 하던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제가 바보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많이 실망하셨죠? 미안해, 재현아, 주희야. 아빠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괜히 너희들 가슴에 상처만 주게 된 것 같다. 아이고, 네가 얼마나 놀랐겠니? 그래도 이 정도면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자. 맞아요, 아버지.
저도 주희도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아버지한테 아무 일이 없어서 그게 제일 다행이에요. 사실 저희가 그 아줌마한테 뭐 큰 걸 바랬겠어요. 그저 아버지가 행복해지셨으면 했던 거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한텐 저랑 주희가 있잖아요. 언제 이렇게 커서 부모인 저를 위로까지 해주는 건지 아이들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야기가 퍼지며 저희 동네 읍내는 한동안 떠들썩했어요. 한동안 저는 지나갈 때마다 어르신들의 위로를 들어야 했죠. 그래도 따뜻한 어른들의 정과 가족들의 위로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회복해 나가는 중이랍니다. 얼마 전 저는 아내의 납골당에 다녀왔었는데요. 민망한 마음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여보, 당신은 하늘에서 내 바보 같은 짓거리 다 봤지? 나 벌 받았나 봐. 당신을 두고 다른 여자랑 재혼하려고 해서 말이야. 근데 혹시 당신이 나 도와준 거야? 당신이 더 늦기 전에 그 여자를 내 옆에서 내쫓아 준 거 맞지? 고마워. 나 이제 정말로 어디 한눈 안 팔고 부모님하고 애들만 생각하면서 살게. 나중에 당신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면서 말이야. 반성 같기도 하고 다짐 같기도 한 제 말을 들으며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그저 다 괜찮다는 위로처럼 느껴져 저 또한 아내를 따라 웃었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만난 친구에게 전해 듣기로 그 무서운 여자는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아내 언니의 친구인 그 피해자 여성분을 포함해 피해자들은 지금 그 여자에게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디 그 여자가 교도소에서도 재판에서도 따끔한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될 뻔했던 제 분함도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네요. 여러분, 어디선가 들었는데 속이는 자는 언젠가 자신의 속임수에 당할 날이 온다고 합니다. 정체를 숨기고 절 속였던 그 여자가 밟은 노선을 보니 그 말이 정말 딱 맞더라고요. 하루빨리 곧 다가올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깨닫고 하나의 사기꾼이라도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 테니까요. 제 사연이나 이런 사연 채널에 올라오는 많은 사연들처럼 씁쓸하지만 참 흉흉한 세상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선 항상 누굴 만나든 더 큰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비록 얼굴은 모르더라도 어딘가에서 좋은 이웃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